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 6일 새벽 진통 끝에 428조 원이 넘는 새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예산안이 내년에 정말 곳곳에 잘 쓰여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드는데요. 특히 이런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유승희 민주당 의원실로 달려왔습니다. 유승희 의원이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예산을 따냈다 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많이 홍보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안 개수 조정 소위 거기서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11월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밤새 일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 문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우리가 그 제도 연구하는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제 들어보면은 요즘에 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됐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좀 있는데, 그건 좀 다르게 제도 연구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구 예산도 중요하죠. 솔직해요. 많은 예산은 아니고 이제 딱 2억입니다. 2억.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실은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문제 제기를 더 해서 2억으로 올려놨는데,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이제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건축물을 지을 때도 기본적으로 뭐 그 설계비 들어가기도 전에 용역 타당성 조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타당성을 갖는지, 어떤 효율성을 갖는지 실시하는데 이것의 효과는 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조사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조사비, 기초연구비 이것으로 이제 2억을 지금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비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우리 당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당 의원님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승희가 입만 열면 기본소득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기본소득 유승희 이렇게 됐군요. 그래서 제가 유승희의 의미 있는 예산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의미 있는 예산이 사실은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비 2억입니다. 예산으로는 정말 많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자체를 설득해서 이 정부 예산으로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좀 뿌듯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또 뭐 차관 그 다음에 장관 기재부총리한테는 제가 예결위원회 처음에 이제 그 종합 질의할 때 이 기본소득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좀 연구비를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질의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걸 깔고, 기본 질의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소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기재부 우리 차관, 국장, 실장 다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냈습니다. 2억. 그러니까 제가 그 보도자를 보고 눈에 확 들어온 게, 기본소득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렇게 연구가 시작되는구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428조 8천여 원 규모의 그 예산안을 들여다볼 때 2억은 미미한 그 정도지만 이번에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때 뭐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소득 제도에 좀 녹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캠프에서 기본소득위원회를 이제 그 주장을 했죠. 그래서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위원회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이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성남시에서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예, 이제 예. 그 성남시장으로서 이거를 실시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 배당 그거 말씀하시는 청년 건가요? 배당을 예. 실시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네. 또 다른 후보가 실험을 했던 그런 중요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또 국정 과제로 예, 예. 이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됐고 다른 이제 그 제도 설계하는데 네. 좀 이제 긴급하고 또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정신만 살리고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불평등 구조를 극복을 해야 되고 네. 이것이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안고 있는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소득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가 기본적으로 또 정부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뒷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 쭉 들어보시니까 이재명 시장과 네. 문재인 대통령 네. 정책적으로 콜라보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뭐 프리드만이라든지 폴 네. 크루그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티글리츠 같은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 기본소득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사실은 네.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학자든지 진보학자든지 네. 기존의 그런 이제 복지제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실험을 많이 했고 또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재정을 쏟아 부어도 이 빈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냐? 그랬을 때 기본소득. 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논의가 기존에 많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성남시에서 실험했던 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예, 그렇죠. 청년들에게 이제 배당을 주는 제도였고 그것은 이제 그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이 기본소득의 아주 기초적인 실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상은 청년 네. 그리고 성남시 그다음에 이제 기간으로는 이제 몇 년 이런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이 상품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했고 제한적으로 한 예, 거죠. 그렇죠. 우선은. 아주 제한적으로 네.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굉장히 유효한 제도로 채택하는 과정에 이 연구비가 굉장히 이제 마중물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2억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설계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기재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하고 예. 뭐 이제 이 연구에 대한 용역비로 설정을 해서 뭐 공모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 맞는 기본 소득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좀 최강 팀에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네.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기본 소득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했지만 시민단체의 차원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석학들이 또 최근에 모여서 네. 기본소득에 대한 최근에 그 대회를 한국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겨레 뭐 최근에 어떤 신문에도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연구에 이런 관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 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4차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번에 것이 특위도 뭐 국회에 만들어지잖아요. 특위도 만들어지는데 네. 엄청난 이제 아주 기술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쉽게 얘기하면 차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네, 이 네. 전문가들이 이게 연구한 것에 이제 기 연구가 많이 돼 있는 측면이 기술 있습니다. 발전을 통해서. 네, 기술 발전을 예. 통해서 17개국 정도에서 없어지는 일자리 정도가 한 71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0만 개 정도는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또 일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한 5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없어지네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또 극단적으로 일자리는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소득 불평등 구조는 워낙 아주 또 가속도가 붙어서 아하.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이 실리콘밸리에서 앨런 머스크라든지 이런 이제 ICT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네. 그런 이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주도자들이 이분들이 이제 네.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아, 뭐냐면은 그래요? 자기네들이 버는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서라도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이런 앨런 머스크 예.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가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목표인데 거꾸로 아이러니컬하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미래를 봤을 때 자기네들이 이 역사나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어떤 그 뭐 멸망의 길을 또 주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기술 발전이 그렇죠. 오히려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 발전도 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욱더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우리가 네. 세금 내겠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그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말하자면 그 어떻게 보면 전도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이 주장으로부터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본소득이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을 가지게 관심을 되고 더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실행이 될지 안 될지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예, 예. 가지고 볼 것 같은데요. 기술이 발전될수록 더욱더 그럴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설계비 2억이 좀 작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그다음 규모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설계 모형을 전문가들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우선 한번 대상을 처음 정해서 해보는 한번 거죠. 해보자. 예. 그리고 이제 대상도 이러면 청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르신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기본소득의 기본 배경을 보면은 복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복지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복지 재정이 이 중간 과정에서 전달 체계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재정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수 현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네. 그리고 실효성이 높은 그런 복지 제도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기본소득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복지 제도라는 건 좋은데 뭐 네. 이게 효과적이라면 좋은데 사실 비판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그렇죠. 해이 비판이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그 많은 돈 어디서 나냐? 예. 왜 공짜로 돈을 나눠주냐? 예.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이미 이 기본소득 제도를 부분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도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이제 온타리오주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도 이걸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한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 소득 제도를 네. 실험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중간 결과긴 하겠지만은 네. 이 기본 소득을 실시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성에 있어서도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그 얘기도 들었지만 성남에서 이제 이 제도를 실시했을 때 이제 청년들의 이 고백이 뭐냐면 우선은 우리 사회가 국가가 네. 우리 청년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그래도 갖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뭔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그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삶에 대한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돈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과일을 못 사 먹었대요. 재래시장에서만 또 쓸 수 있으니까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돼서 자기 또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이제 또 가끔 밥 먹으러 여의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가면서 젊은 이제 청년들인데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쓱 들었는데 야, 내 인생을 언제 풀리냐 이 얘기를 쓱 하면서 지나가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젊은 세대가 네. 굉장히 그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삶에 대한 좌절감이 저렇게 깊구나. 예. 제가 정말 가슴이 그때는 아프고 찡하게 이렇게 뭔가 울리는 걸 느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기본소득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다면 제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 소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빠르게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SOC 예산을 아주 과감하게 줄이면서 그 예산을 이 복지 예산으로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수당을 100%다 주려고 했던 것이고 주려고 처음에 했는데 이제 10% 깎였죠. 네. 예. 그리고 상위 10%는 깎였죠. 그러니까 10%를 이제 상위를 이제 잘라버렸는데 사실은 좀 더 뭐 그냥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네. 아니 10%를 깎아서 우리가 얻는 그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재정적인 효과보다는 이걸로 네. 인해서 사실은 사회적인 이런 저는 갈등도 보이지 않게 생기고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10명 중에 9명이 다 반대 내가 그렇죠. 애를 가지고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 못 반다 하면은 돈 많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면은 아니라는 그렇죠. 것처럼 그런 상실감이 되잖아요. 없잖아요. 네.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10%를 가려내는 행정적인 절차, 그 전달 체계, 행정력의 소모.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드나요? 뭐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보진 않지만 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네. 더 이 10%를 다 줌으로써 얻는 사회적인 이 뭐랄까 효과가 사회적 비용의 효과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들에게는 25만 원씩을 드리는데 기초연금. 이제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늘려서 드리는데 이거를 70%만 드리잖아요. 원래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 공약을 100% 했죠. 공약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갑자기 30%를 싹둑 잘라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실시를 처음에 70%만 하다 보니까 이걸 늘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이제 늘려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어르신들의 이 기본 생계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어르신들의 치매를 이제 책임지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네. 이 치매 안심센터를 만들어서 이 치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려고 이번에 재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소신 있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약간 이제 이 조금씩 이게 약간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아동수당도 10%를 지금 이제 상위 20%를 예. 깎고 시행 시기도 시행 시기는 미뤄졌고. 내년 9월로 미루고 네, 그다음에 7월에서 이제 9월. 어르신들에 대한 그 25만 원 지급도 지금 막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4월에서 9월로. 네, 4월에서 또 9월로 연기가 되고 네. 그 이제 너무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다 예.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야당에서도 이건 이건 정말 필요한 복지인데 반대할 예.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사실은 복지제도를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명분이 없죠. 사실 이걸 반대하는 명분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갑자기 많은 그 복지제도를 국가 재정을 많이 쏟아붓는 것은 너무 내년에 선거를 겨냥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와 관계없이 원래 시행 시기를 그렇게 이제 4월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 4월에 이제 원래 좀 연금의 그 인상을 하게 돼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뭐 꼭 정치적인 그런 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또 보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눈에는 이제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략적인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래도 양보를 한 거죠. 양보를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제도의 취지를 그렇게 퇴색시키지 않고 일단 실시할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동수당도 네. 전면적으로 처음에는 다 반대했어요. 이 그래요? 자체를.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예. 그러니까 복지 제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상보육도 실시하는데 아동수당까지 주는 것은 너무 국가재정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했는데 그거는 야당도 처음에 자기네들을 그 대통령 선거 때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다 그런 얘기했죠. 복지 다 확대나 얘기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다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진짜 이번에 제가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딸을 낳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동수당 축하드립니다, 우선. 예, 고맙습니다. 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예. 솔직히 아동수당 10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애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네. 기저귀 사야 되고 젖병 사야 되죠. 분유 사야 되죠. 아 이제 사심이 좀 그것만 들어가 있는 되나? 방송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10% 이상은 또 안 준다? 차별을 둔다? 뭐 저야 오마이뉴스 다니니까 뭐 10%들 10% 가능성은 들어가요? 별로 없지만 아,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걸 볼 때 네. 야당에서 이 국민들을 위한 이 정치를 정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네. 무상 급식도 반대했죠.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까지 새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상 보육 반대했죠. 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그 도입할 때요. 제가 17대 있을 때 그거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때도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제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점점 복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것에 대해서는 안 주면 이상한 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가 이러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수행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제도를 이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상 이제 보육 예산도 그냥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지방 재정까지 하면 10조가 넘거든요. 네. 연간. 그리고 이제 뭐 기초노령연금 그다음에 또 이제 아동수당도 새로 실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취업을 위한 또 청년들한테 주는 네.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사실 아주 복지 지금 점점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재정은 거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결국은 이런 복지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한편으로는 복지제도가 더 많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절대적 빈곤의 부분도 없애고 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중산층을 더 두텁게 만들고 이렇게 그럼으로써 이제 그야말로 소득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예. 지금 주장하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기본 소득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사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갑자기 도입할 때는 모든 정책적인 이 효과에 있어서의 또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요인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또 공감대가 네, 형성되는 네. 과정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되지만 2억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맞는 네. 이 현실에 맞는 그런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어 가야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뭐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개헌을 할 때 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기본권 신장이다. 그렇죠. 기본권이 인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도 하나의 기본권이다. 이걸 개헌할 때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저는 네. 정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리고 헌법 개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에 경제 민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국회에서도 경제 민주화 포럼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경제 민주화가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좀 더 구체화한 그 개념을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는 헌법 가치로 이 기본소득 제도 실시를 넣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일이다. 네. 꼭 해야 되는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뭐 논의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네, 좀 어쨌든, 논의를 좀 예.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포럼을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산 소위 끝나고 나서 네. 우리 예산 활동 같이 했던 의원님들이랑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하자. 국가 재정을 다루다 보니까 429조. 428.8조인데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 중에 그리고 이번에 아주 의욕적으로 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시켰는데 네. 물론 이제 실시기 늦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좀 뭐랄까 네.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지 예산이 앞으로 국가 재정에 있어서 더욱더 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각지대를 더욱더 이렇게 그야말로 급격하게 줄여나가고 네. 또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복지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소득제도를 좀 더 연구해보자 이런 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승희는 입만 열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기본소득 유승희 선생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참 2억이라는 얼마 안 되는 규모의 예산이지만 이게 마중물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게 되는 그리고 야당도 정략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죠? 멀지만. 아니 그리고 야당도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기본소득제도, 복지제도는 또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막 덧칠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그 보편적인 복지제도, 아동수당 다 대통령 공약으로 야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도도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핀란드도 지금 보수 정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보수 정권에서 이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맞아요. 기본소득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대체 이 야당은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보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진지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그야말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또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그런 헌법적인 그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가 그다음에 정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좀 뭔가 이렇게 좀 틀을 좀 깨야 될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나름 또 인정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좀 사실 보수라고 하면은 이게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공동체가 파괴돼 있으니까 소득 양극화 그리고 뭐 일자리 양극화, 주거 양극화 모든 게 다 양극화라고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묶는 하나의 방안이 기본소득이 될 수가 있는데 야당에서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본소득 제도가 공동체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공동체도 복원하는 제도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공동체 지수가 전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거예요. 꼴찌래요. 하위도 아니고 그래요? 꼴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 개인주의가 아주 팽창된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공동체 지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기적인 그런 뭐 나라라고 맨날 우리가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 나라도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할라데이라든지 이런 날은 멀리서 그래도 어려워도 비행기 타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그 뭐 추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설날이라든지 이런데 이미 안 모인 지 오래가 됐고 그게 왜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피곤하니까 내려가면 결혼하라고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아동수당 정말 이 뭐 10% 뺄 게 아니라 100%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저출산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심각하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결혼 안 해서 또 가족들 만나면 맨날 결혼하라 그러니까 안 모이게 되고 어르신들은 다 지금 빈곤 상태에 있어서 또 자기도 어려우니까 취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찾아뵙기 어렵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체가 지금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제도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 진짜 정말 진리네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아니 그래도 반대 안 하니까 2억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도. 내년에는 20억이 될까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실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이제 좀 필요한 또 예산이 표본을 좀 샘플링해서 좀 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 과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과방이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감격적인 출근길이었는데요.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된 걸 보면서 정말 정권 교체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아니요 그렇게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구나. 제가 이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세월호도 제대로 방영을 안 하고 촛불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도 공영방송이 이걸
도대체가 알리질 않았잖아요. 오마이TV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오마이TV, 오마이뉴스 네. 그리고 종편이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MB가 만들어 놓은 괴물이라고 했던 그렇지요. 종편이.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종편이 없었으면 사실 국민들이 이 촛불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공영방송이 찔끔찔끔 그것도 막 그냥 왜곡 보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공영방송이 사실은 가장 제1호의 적폐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MBC는 또 너무나 많이 10년 동안에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사실은 기자, PD들이 막 스케이트장 가 그렇죠. 있고 신천 교육대 가서 그렇죠. 브런치 만드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냥 방송이 망가진 게 아니라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그 다음에 국민들이 또 여론을 국민들 그다음에, 여론을 이제 전달을 국민들의 또 하고 이런 것도 알 있고. 권리를 예. 근본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 거예요, 사실은. MBC는 이렇게 바뀌어서 뭐 네.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 봤다고 하셨는데 네. KBS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파업 100일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제부터는 노조위원장이 네.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도 아유. 시작했습니다. KBS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상임위 할 때도 고대영 네. 사장께 이제 좀 정중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통 크게 네. 스스로 빨리 그 거치 결정을 하시는 게 네. 후배들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후진을 위해서도 네. 우리나라 공영방송을 위해서도 그 자세를 보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좀 점잖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좀 고대영 많이 점잖으셨네요, 사장께서 왜님? 원래 점잖아요. 제가 네. 빨리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뭐 절차 방식에 있어서 설왕설래가 있고 그렇죠. 또 뭐 KBS 이상하게 또 이사진, 방송법을 감사, 뭐, 예. 고치면은 국회에서 고치면은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꼼수를 자꾸 이 그렇죠. 부리시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통 크게 네. 고대영 사장의 스타일대로 통 크게 좀 빨리 네. 자리를 비켜나시는 게 저는 좋은 길이다. 이렇게 아직도 네. 늦지 않았다. 이렇게 KBS 말씀을 사태 드리는데 고대영 사장의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저희가, 예,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만두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면 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네. 지금 또 이게 단식 농성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국민들이 내는 어떻게 보면 준조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TV 있으면 2,500원씩 그렇죠. 내잖아요. 무조건 내잖아요. 네. 전기세 내면서 그냥 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공영 방송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에 네. 즉각 응답을 하셔야 된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고대영. 그럼 빨리 네. 좀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동안 사실은 많이 이제 그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 기대를 맞아 저버리시면 안 되겠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방송법에 대해서 도대체 야당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무슨 뭐 적폐청산, 뭐 신적폐니 뭐 이러면서 지금 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노력에 대해서 마치 이 부분을 무슨 신적폐인 양 우리가 완력과 권력에 의해서 이것을 예.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방송을 자유한국당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기자회견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지수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부분 자유국으로 완전히 강등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빠졌어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정부 바뀌면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네. 아니면 세계적으로 제가 미국의 그 뉴지움이라고 하는 무슨 그 방송하고 네. 통신 관련한 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딱 언론 그 완전 자유국에서 네. 부분 내려왔어요. 자유국으로 강등된 이 그 표시가 있어요. 색깔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참으로 참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공영방송이 장악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아세요. 다 아는데 너무 억지를 네. 쓰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뭐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알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노력을 갖다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네. 한다. 그다음에 신적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 정상화되기 위해서 예, 특히 예. 과방위에서도 특히 여당에서 많이 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우 네. 정말 저는 그 19대에도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미방이었고 지금 네네, 이제 과방이라고 과방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그 상임위 하는 의원님들이 네. 거의 맨날 그 사실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ICT 부분도 그렇고 기초과학 부분도 워낙에 그렇고 예, 챙길 게 많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방송, 공영방송이 망가지는 바람에 네. 이 방송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렇네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피해보고 네. 있고 국회의원도 피해보고 있네요. 그럼요. 피해라기보다도 우리야 이제 네. 피해라기보다는 우리 임무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소모전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승희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기본소득과 그리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기본소득 문제 네. 내년에도 그 기본소득 전도사 역할 잘 해주시고요. 오마이TV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